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피터 자이언 아저씨인데요.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분 책 읽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제가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처음으로 쓴 글이 이제 미국은 왜 한국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그때 썼던 이제 블로그에 썼던 그 글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기서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좀 강의 비슷한 거 좀 하고 그럴 기회가 있어서 항상 보면은 제가 바이어스에 빠지더라고요. 바이어스. 어떤 바이어스냐면 내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것만 얘기하려고 하고 내가 잘 아는 것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막 별표를 막 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그런 바이어스들이 생겨서 이 바이어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또 내가 모르는 거를 아는 척 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저 같은 위치에 있으면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얘기하면 이거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아는 척하고 대충 넘어가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건데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 뭐 팀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겁니다. 솔직함.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래야 배운다. 그래야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솔직함에다가 이 앞에다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이 사람 너무 솔직한데?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솔직한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번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번에 제가 이제 홍콩 관련해서 이제 막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말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서요. 잘 몰라서. 지금 그때도 이제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측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측하는 것도 어려워요.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응을 하고 전략을 세우려고 하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쪽에 대해서 말은 아끼되 다만 홍콩 달러를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NH 홍콩 달러가 아니고 CNH가 7점이 넘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새로운 국면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걸 거래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인 거죠. 어, 뭐 국제 정치 뭐 이런 부분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제 입장에서 아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스스로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달러, 홍콩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홍콩 이슈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뷰를 가지고 있을 정도가 되면 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조금 아는 거죠, 조금.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제 대신 이제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 어제 이제 주말 동안에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요걸 보고 역시 미국 역시 끝났어. 미국 별거 아니네. 역시 중국. 뭐 요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얕은 지식이지만 이분의 책을 통해서 배운 것들 그리고 공부했던 것들을 조금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제가 작년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내년 시장을 전망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원유 생산량입니다. 미국 원유 생산량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1900년대부터 있네요. 자, 1940년대 넘어갑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러다가 내려오네요. 70년대 이후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미국의 소비는 또 이렇게 늘어나요. 원유 소비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어쨌든 이때 이제 2011년부터 셰일이 생기면서 이제 증가하는 속도가 가팔라집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자, 이렇게 됐던
그러니까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던 데의 배경에는 분명히 셰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결과물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자, 보시면 이게 미국의 소비입니다. 원유 소비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생산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수입, 수출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감소해서 여기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거죠. 미국은 원유의 순 수출국입니다. 언제부터? 2020년부터. 올해 뭐 유가가 오르고 빠지고 뭐 난리가 났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원유의 순 수출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까지고 내년까지 전망, 내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EIA에서 자료인데요. 수출은 이렇게 더 늘어나고요. 수입은 이렇게 더 감소합니다. 올해가 이제 기점으로 이게 처음으로 넘어선 거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더 늘어납니다. 이거 누가 받아줘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저유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지금과 정반대였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블로그에 썼던 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69년, 68년, 1900, 오래된 얘기네요. 1968년에 OECD 회의에서 미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유 생산 능력을 100% 가동하겠습니다. 그럼 전 100% 가동 안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안 써도 됐었다라는 거죠. 다 안 써도 됐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미국 내에서 원유 수급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한다. 원유 수급에 변화가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이거 생산 더 많이 안 늘어날 것 같은데? 잠깐, 원유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원유 수급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73년 10월에 4차 중동 전쟁이 발발됩니다. 와, 이게 4차. 그리고 유가는 3불에서 12불까지 급등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의 제목이 니프티 15이잖아요. 그래서 니프티 50가 있었던 장이 1969년부터 197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1973년이었는데 그때 4차 중동 전쟁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가 생기면서 이게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볼까요? 유가의 장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960년이잖아요. 쭉 가다가 폭! 이게 1979년, 73년입니다. 1973년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근데 이게 조금 더 자세히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4차 중동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유가가 올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4차예요. 4차 1차가 아니고. 그러면 1차부터 3차 때까지는 전쟁을 해도 유가가 안 올랐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전쟁을 해서 유가가 오른 거는 사실 전쟁이 트리거를 줬는데 이게 주요한 원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요한 원인은 뭐였을까요? 제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수요가 공급을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시죠. 이게 보면은 미국 내에서 70년대 이때 당시 이제 페트롤리움의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가 상황을 저희가 전망할 때 저유가를 전망하는데 저유가를 전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수요가 공급을 한참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랑 정반대였던 1973년에는 이게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가에서 시작돼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렵다. 그래서 저희의 전망에 대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유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 기름이 덜 움직입니다. 이 그림이 직관적으로 보시면 1907년, 1915년, 2007년, 2015년, 2025년입니다. 이건 전망치죠. 이건 어디 나온 자료냐면요. 피터 자이언 아저씨. 여기 그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네. 여기 보시면 자, 기름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줘요. 2007년에 비해서 2025년 뭐 얼마 전까지죠.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덜 움직일 겁니다. 특히나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으로는 기존에 뭐 캐나다에서 2,000, 멕시코에서 1,000, 베네수엘라에서 1,500,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바뀝니다. 이거 보세요. 캐나다에서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해놓은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이제 여기 못 주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림인 거죠. 자, 그리고 사우디도 지금 8천이잖아요. 앞으로 지금 5천으로 줄 거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 자체가 많이 줄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유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얘기고 일단 기름이 덜 움직인다는 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뭐가 변했냐?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줄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네. 이 그림을 보시면 1985년인데요. 이것도 피터 자이언 그림입니다. 아메리카 친구, 파란색. 여기 친구입니다. 친구. 우리나라 친구네요. 예, 친구. 사우디도 친구. 그리고 라이벌. 얘네들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데들. 그리고 관심 있는데 그래 그나마 좀 관심 있는데 하늘색. 그나마 관심 있는데 하늘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 2020년에는 그냥 이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보실까요? 뭐 회색이 엄청 많아졌네. 회색이. 그죠? 첫 번째 회색이 엄청 다 회색이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회색이라는 건 뭐냐면 무관심. 관심 없어. 니네들이 뭘 하든.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보시면 이게 하늘색 친구였는데 뭐야? 그냥 관심 정도 있는 정도네. 이거 바뀌었네요. 예. 그리고 또 사우디 제일 중요해요. 사우디 친구였는데 이거 뭐야 이거 라이벌로 바뀌었네요. 이거 완전 바뀌었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보면 미국이 이렇게 관심이 줄어들었다라는 건데요. 왜 그러는지 좀 더 볼게요. 여기도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써놨던 글입니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국은 원래 그래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또 머리 아픈 얘기인데 원래 그래도 되는 나라. 왜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졌었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오히려 더 쉽겠다는 거죠. 미국은 원래 그래도 되는 나라인데 그냥 미국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싸고 좋게 만들 수만 있다면 자유롭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 뭐죠? 브레튼 우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미국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해적을 포함한 많은 위험놀이들 때문에 자유롭게 무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이 이때 보세요. 자, 이 시절에 미국이 수많은 그 군사를 파견해 가지고 이 지역에 태평양 지역에 막 그죠? 태평양 지역에 군대를 막 파견해 가지고 어떻게든 야 해적 안 돼. 야 우리 자유무역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 이게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계속 줄어들죠. 이게 이제 미국이 관심을 안 가지고 이미도 안 가졌다는 얘기인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중동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갖고 어쨌든 뭐 병력도 많이 파병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줍니다. 이것도 줄어들어요. 지금 미국이 전체적으로 뭐 경찰 이런 얘기 아닌 거죠. 이제 지금 미국은 경찰 아니에요. 이미 아니에요. 이미 관심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공짜로 그 역할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 피터 자이언 아저씨의 얘기예요. 이분도 약간 미국 국뽕입니다. 그 감안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왜 미국에도 이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자, 앞에 그림 있죠?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미국이 지금 원유 생산량 엄청 아니, 소비량 늘어났는데 생산량은 줄었었잖아요, 그때. 이때 줄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려웠던 거죠. 안정적인 수요를 로 공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두 번째, 세계 무역을 활성화시키면서 달러화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달러화의 입지가 공고해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국적 사고방식을 세계 확산시키기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미국은 이런 비용들을 주더라도 이런 체제를 유지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처음부터 그래도 되는 나라, 관심 없어도 되는 나라. 왜? 요겁니다. 이분이 피터 자이언 아저씨가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폴란드, 저머니, 뭐 코리아, 뭐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미국은 뭐 왔다 갔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게, 니네들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럴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좀 섬찟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죠. 이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친해지려고 윌리엄스도 형이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자, 마이너스 금리보다 우리는 더 강력한 툴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일드 캡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못 오르게 오르면 꾹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일드 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일드 캡에 대해서는 그 전날도 얘기하셨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이거 테이블에 올려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또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어요. 좀 제가 이제 이번엔 길들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달러라는 게 있잖아요. 달러라는 게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길들여져서 그렇다. 길들여져서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길들여졌다는 거죠. 언제 길들여졌나요? 이번에 보면 우리 이번에 3월 달에 있었던 일들 저희 보고서에 가져온 건데 이때 이제 그 단기 자금 시장 달러 풍기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단기 자금 시장 흐름인데 이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달러 구하려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달러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3월 달에 정말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느꼈던 건 뭡니까? 역시 안전한 건 달러밖에 없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아주 강력하게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올해 돈 제일 많이 푼 통화가 뭡니까? 달러입니다. 제일 많이 푼 통화가 달러면 달러는 약세가 되는데 그러면 달러보다 올해 강한 통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달러에 대한 이게 시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들여졌다라는 거죠. 길들여졌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미국 국채와 MBS를 누가 보유하고 있냐? 외국인들 빨간색을 그림을 보시면요. 1997년에 저희가 이제 보니까 이게 17%였어요. 미국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지금은 27%입니다. 미국이 채권을 그렇게 많이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늘어난 것보다 오히려 외국인이 더 많이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일드캡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미국 채권 너무 많이 사려고 그래요. 말이 좋아서 미국 채권을 산다는 거지. 바이 US T빌 뭐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그냥 미국한테 돈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달러. 우리가 외화 엄청 벌어가지고 미국한테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달러.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해졌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길들여졌기 때문. 근데 이게 저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너는 미국 사대주의냐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트럼프가 조금 뭐 중국한테 센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미국이 힘이 약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진짜 힘은 이겁니다. 아무리 달러를 찍어내도 그 달러보다 통화가 강해지는 통화가 없다는 것. 이 달러가 가진 기축 통화로서의 힘은 이번에 아마 정말 야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쓸 것 같고요. 그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가지고 뷰를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뷰를 제외하고 정치 경제적인 그런 뷰를 말씀드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뭐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을 썼지만 미국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는 운용하시는데도 그리고 투자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